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격 수업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녹화 오랜만에 하네요. 자, 우리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연력학입니다. 영어로는 thermodynamic이라고 합니다. 믹스. 자, 봅시다. 열역학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열로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영어로는 이제 heat이라고 합니다. 적어봅시다. 두 물체 사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어요. 온도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전달되는 두 물체 간에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열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를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는 바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열기관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게 목표예요.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일, 열을 주로 적을 때 Q라고 적고요. 일은 work라고 적습니다. 열과 일을 주고받아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니까 델타 U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U라고 적고요. 변화니까 델타를 적습니다. 변화됨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본문입니다. 열기관에서 기체가 하는 일인데요.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그 이 열기관에 열을 가해서 이 열기관이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봅시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증기기관은 이제 석탄이라는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요. 그럼 여기서 열이 발생되겠죠. 이 열로 물을 끓이니까 증기가 나오게 되고 이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동력을 얻는 장치입니다. 자동차나 버스의 경우는 가솔린과 디젤 기관 마찬가지죠. 반면에 오른쪽에 나오는 건데요. 연료가 연소하지 않고 고온부와 저온부의 차이로만 작동하는 스털링 엔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안에 알코올이라는 것이 연료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을 거예요. 자, 적어봅시다. 밑줄입니다. 이와 같이 열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열기관은 온통 내의 뜨거운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하여서 동력을 얻습니다. 자,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열기관을 그 모식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그 원통의 실린더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을 하게 되고 열을 받으면 그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53쪽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에 적어보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원인, 결과인데 열이 원인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을 가하면 그 기체 또는 액체 또는 고체에 어떤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결과지요. 그 다음이 이제 부피 변화입니다. 열 팽창입니다. 열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우리는 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원인, 결과. 이 단어 안에 원인과 결과가 다 들어가 있죠. 또 열을 가하면 그 얼음이 물로, 물이 그 수증기로,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상태 변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열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팽창이라는 것도 부피 변화잖아요. 부피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팽창이 되겠죠.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동력을 얻는다. 이때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하는 일, work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압력은 영어로 pressure죠. 그래서 앞글자 P를 따서 이렇게 이제 P로 많이 썼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이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크기만을 가진 값이죠. 그래서 압력은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이 없는 물리량입니다. 그 속도의 경우는 방향이 있잖아요. 속력은 방향이 없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이런 경우를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 여기서 이제 그 번역상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압력이라는 글자에 력이 들어가서 압력이 마치 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압력은 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힘에다가 면적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이 아닙니다. 넓이가 A인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 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단위도 이렇게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요. 이것을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의 업적을 기려서 PA, 대문자 P, 소문자 A 읽을 때는 파스칼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압력을 배웠으니 왼쪽으로 가봅시다. 자, 왼쪽입니다. 그림과 같이 압력이 P인 기체가 단면적이 A인 피스톤을 거리 델타 X만큼 밀어내면서 부피가 델타 V만큼 변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여기 일단은 그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기 기체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체 분자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기체 분자들은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예, 바로 분자 운동이랍니다. 이 기체 분자들은 지금 분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알갱이 입자들이 운동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 벽과 충돌을 하겠죠. 벽이랑 다다다다다다 부딪힙니다. 그럼 부딪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 벽은 이 알갱이로부터 힘을 받게 되겠죠. 자, 적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별표. 압력의 원천입니다. 압력의 원천은 바로 충돌입니다. 기체 분자의 충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적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기체 분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곧 뭐냐면은 피스톤이 받는 충격량이 되겠죠. 그죠? 이 입자가 벽과 충돌을 하고 나면은 운동 방향과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죠. 입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피스톤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압력의 원천은 충돌입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기체 분자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힘의 크기는 F는 PA입니다. 아까 전에 압력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때 압력이 P로 일정하면 우리 기체가 하는 일은 W는 Fs.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러한 그 일의 정의로부터 F를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S가 여기서는 이제 델타 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 자리에는 델타 X를 대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곱셈에서는 그 뭐라죠?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곱셈의 연산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A 델타 X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면적,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바로 변화된 부피가 됩니다. 즉 나왔습니다. 이제 하는 일 W는 바로 압력에다가 변화된 부피가 되겠습니다. 기체 분자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의 크기, 이거 했네요, 그죠? 그림 가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커지는 과정에서,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나타낸 압력 P, V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세로축이 압력이고요. 가로축이 지금 부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은 뭐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가로가 지금 부피죠. 세로가 압력입니다. 즉 1이 되겠습니다. 이 넓이는 2를 의미합니다. 압력이 변한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이것을 이제 뭐 미분과 적분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배우게 될 텐데 아주 작은 부피를 작게 구분하면 모두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밑줄 따라서 기체가 한 일은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과 같습니다. 이어서 봅시다.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델타 V가 0보다 크죠. 이때 W는 0보다 큽니다.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열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했어요. 즉 어떠한 그 피스톤의 벽을 밀어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기체는 일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기체가 준 힘의 방향으로 벽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요. 자, 여러분, 기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체의 외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기체의 입장에서 부피가 작아진다는 것은 압력은 어찌됐건 바깥 방향이에요. 기체의 바깥 방향인데 압력의 방향은, 그러니까 이제 압력은 방향이 없지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이제 힘을 생각해 보면 그 어찌됐건 뭐 밀어내는 방향일 거 아닙니까? 그죠? 충돌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 말은 힘의 방향과 반대로 변이가 생긴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음의 일을 한 것입니다. 기체가 음의 일을 했다라는 것은 기체의 외부 입장에서 뭐냐면 기체를 찌그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선을 손으로 쥐고 있다가 꽉 찌그러뜨리는 그런 거와 같은 게 되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찌그러뜨리는 방향으로 힘을 주었고 찌그러졌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은 양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체는 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기체는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겁니다. 이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 기체는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기체의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다뤄봅시다. 압력이 10의 5승 파스칼로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되었다
한 일은 얼마인가? 그대로 하면 되겠죠. W는 P 델타 V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10의 5제곱 파스칼 곱하기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변화량이 나중 빼기 처음이죠.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0의 5제곱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고 0.2니까 20 파스칼 곱하기 세제곱미터인데 파스칼 곱하기 세제곱미터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20 파스칼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 면적당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미터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단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뉴턴 미터가 되고요. 이게 곧 줄입니다. 그죠? 힘, 거리니까요. 따라서 한 일은 20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매우 작은 단위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로부터 받고 있는 압력, 기압이 1기압이라고들 하죠. 우리 지표면에서의 기압이 1기압의 크기가 우리 이제 적을 때는 뭐 atmosphere라고 해서 1atm이라고 하는데 파스칼 단위로 표현하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제곱 파스칼입니다. 이렇듯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매우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는 아마 이런 기압 단위로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파스칼로 다룹니다. 화학은 실험 자체에 중점을 두고요. 우리 물리는 입자의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 54쪽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U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l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기체 분자는 그림과 같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끊임없이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적어봅시다. 바로 분자 운동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분자 운동의 증거 두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증발하고 확산이었죠. 이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분자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지금 기체 분자가 들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있는 여기 과학실 안에도 여러분이 있는 방 안에도 기체 분자는 있죠. 이 기체 분자의 운동이 속력이 모두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게 이상하죠. 다 다릅니다. 기체 분자의 속력은 다 달라요. 물론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죠. 여러분들 한 반의 학생들의 성적, 키, 몸무게, 생일 다 똑같습니까? 머리카락의 길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이상한 겁니다. 자, 봅시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집니다. 다양하다.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이러한 에너지의 다양성, 운동 에너지가 다양하잖아요.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을 우리는 바로 절대 온도로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기호를 보세요. 운동 에너지의 평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입니다. 여기 위에 짝대기를 긋는 게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54쪽 왼쪽에 필기 하나 합시다. 바로 온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들 초딩 때는 온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중딩 때는요? 어떻게 배웠어요?
예, 바로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딩인가요? 아니죠. 고딩입니다. 고딩은 뭐죠? 예,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딩이니까 이렇게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하여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죠? 화살표 길이에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입니다. 왼쪽을 봅시다. 기체 분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전기적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그 전기적 인력에 의한 포텐셜을 무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기체 분자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따른 적어봐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기체 분자들이 지니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 우리 이것을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한 개일 때 얘기고요. 전체 입자에 대한 합이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 분자 사이 인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바로 운동 에너지의 총합만을 생각하면 바로 내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기체 분자의 수가 n이고 운동 에너지 평균값이 이러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학생 수가 n이고 물리시험의 평균값이 2K일 때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점수는 학생 수 곱하기 평균값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논리입니다, 지금. 따라서 온도와 입자수의 내부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입자수가 많을수록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큽니다. 따라서 열기관 내에서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도 커지고 작아지고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 비를 구하랍니다. 3대 4잖아요. 그죠? 쉽습니다. 아래쪽에 그 이상기체를 봅시다. 이상기체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해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냐면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체도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의 그 분자 모형 기억납니까? 기체의 경우는 분자 간의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그죠? 질소나 산소, 수소 등과 같은 실제 기체는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매우 낮아서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기체도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55쪽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에너지 보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왼쪽에 절대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0도씨라고 한다면 0도씨라면 절대 온도로는 273.15 켈빈이에요. K라고 쓰고 단위는 K라 쓰고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 드디어 배웁니다.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인데요. 펜이 안 나오죠?
제1법칙과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연력학 제0법칙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줄에 필기해 보세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연력학 0법칙도 있어요, 여러분. 제0법칙인데 이게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물체 A와 B가 다른 물체 C와 각각 열평형을 이룬다면 A와 B도 열평형을 이룬다가 되겠습니다. TA, TC, TB 여기 등호입니다. 그죠? TC이면 A의 온도, temperature of A가 되죠. A의 온도와 C의 온도가 같고 C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다면 그렇다면 A의 온도와 B의 온도도 같다라고 하는 명제가 바로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모든 물체가 온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물체는 원자,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온도라는 것은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분자 운동의 정도입니다. 분자 운동의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체는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는 분자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온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물체가 열적 평형 상태 있으면 둘의 온도는 같습니다. 열적 평형 상태라는 것은 바로 열평형을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 명제의 역도 성립합니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P이면 Q이다. 이것의 역은 뭐예요? 역은 Q이면 P이다가 역이죠. 이게 명제고 이 명제의 역은 바로 역 명제는 Q이면 P이다입니다. 대우 명제가 뭐예요? 낙 Q이면 낙 P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 배우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명제들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물리학을요. 선생님이 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리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논리학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니까요. 자, 교과서를 봅시다.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흡수한 열은 어떻게 될까? 여기 보세요. 가의 경우인데요. 풍선 비커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적어봅시다. 한 일은 0보다 크고요. 기체가 일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우리가 기체에 그 얼음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W가 음이죠.
기체가 일을 받는다 라고 해도 되고요. 기체가 음의 일을 한다 라고 해도 되고요. 뭐 괜찮습니다. 또 가의 경우에 내부의 기체는 델타 U를 지금 보라고 하는데 온도가 증가하겠죠. 온도 변화량이 0보다 크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얼음 물을 받았으니 온도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열의 이동 방향을 알고 있나요? 열은 이동의 방향성이 있죠. 전도, 대류, 복사를 할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열의 이동 방향. 고온에서 저온이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자, 봅시다. 가의 경우는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경우는요, 기체가 열을 방출한 겁니다. 그죠?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열을 얼음 물에게 주었잖아요. 뜨거운 물이 열을 풍선 안의 기체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풍선이 흡수한 거고 얘는 풍선이 풍선을 이루는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한 게 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드디어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웁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그죠?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피가 커집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방금 실험에서 봤던 관찰 사실이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과정입니다. 또 부피가 커지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내부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부피와 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고요. 여기 나오죠. 부피가 커져요. 여기 나옵니다. 자, 관찰하기로는 온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커진다라고 관찰했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일. 따라서 열을 흡수하면 논리를 잘 정리시켜 보세요, 여러분. 열을 흡수하면 좌변에 왔습니다. 원인이에요. 됐습니까? 원인,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아졌죠. 근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니까 이렇게 열을 흡수했죠. 부피가 커진다 했죠.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 Q는 이렇게 합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력학 이거 제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와 액체 등 외부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든 계에서 성립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모든 에너지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오른쪽 봅시다. 열의 흡수와 방출인데요. 여러분들 열을 흡수할 때를 우리가 플러스, 방출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기체 입장입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열을 방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우리가 돈을 벌면, 수입이 있으면 뭐 플러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불을 하면, 지출을 하면 뭐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기체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의 의의입니다. 얘가. 됐습니까? 확인하기 5번입니다. 어떤 기체가 1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내부 에너지가 600줄만큼 해냈어요.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얼마겠죠? 예, 바로 400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강의에 있는 과제도 확인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